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세계를 알아야 똑똑해지고 경제를 알면 내 통장이 든든해진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오늘 좀 이 고금리 시대의 생존 전략 이런 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 사옥 지난해 지으시면서 돈 좀 빌리셨죠? 뭐 은행에서 안 빌릴 수가 없었죠. 뭐 대출도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대출 이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전화를 한 두세 통 받았는데 친구들한테 재작년 중반이었어요. 그때 시중에 돈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간이 작아가지고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고정금리로 하자. 고정금리가 됐죠. 고정금리는 이제 변동금리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고정이지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고정금리가 아니고 풀릴 수도 있어서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오늘 어쨌든 우리가 고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오. 어떤 분이 나오시는 겁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추천을 받았어요. 메디치에서 이제 앞으로 금융과 경제에 관한 책을 좀 낼 건데 누가 좀 쓰면 좋겠냐 했더니 차 선생님, 차현진 선생님 잠깐 인사 나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현진입니다. 예. 제가 그때 이제 부산본부장 하실 때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일약 KTX를 타고 가서 이제 광안리 횟집에서 밥을 먹으며 의기투합을 해서 그 절판본 금융 오디세이 저 밑에 있는 를 내는 걸로 해서 몇 권의 책을 지금 이미 계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관 차 선생님은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이론과 함께 한국은행에서 금융행정을 오랫동안 했고요.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하긴 뭐지만 자관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예. 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돈을 좀 그 대출을 연장하면서 왠지 상황이 고정금리로 했거든요. 근데 바뀐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뭐 고정금리 뭐 보통 집 사고 그럴 때 뭐 3년 거치 5년 분할 내지는 길게는 10년 뭐 기업들은 20년까지도 가는데 보면 고정금리라도요 20년 내내 계속 같은 금리가 가는 것은 아니고 가만히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를 보면요 은행 사정에 따라 즉 금융시장이 바뀌면 한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돼 있어서 매월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상환한다고 할 때 그 중간에 몇 번은 바뀌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잘못하면 은행 망할 수도 있죠. 고정금리 했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네. 남들보다 그 파도가 한 1년 내지 2년 늦게 닥칠 뿐이지 어느 정도 영향은 받습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의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준이죠.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금리에 대한 미국 금리의 어떤 인상 추세 이걸 조금 먼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학자들이 파월이 너무 미온적이다.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고 자꾸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나온 기사를 보면 뭐 테일러 룰이라는 공식에 따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연 5.5%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1.75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가 5.5% 간 게 언제적 얘기예요? 80년대 초반 정도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홍성구 의원 편에서도 나왔지만 40몇 년 만에 뭐 아직 5.5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고금리가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이게 패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파월이 일단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썼어요. 본인이 2년 전에 잘못 뱉은 말이 있거든요. 트럼프 밑에 있을 때 미국이 그동안 통화정책을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 목표 수준인 2%를 넘더라도 상당 기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을 본인이 공언을 했었어요. 재작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트럼프한테 기가 눌려서 했던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가 눌렸던지 아니면 잘 보이려고 했던지. 트럼프 때
고금리를 추구해서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예. 취지로 얘기를 해놓은 게 있고 그게 이제 고상한 말로 평균 물가 목표자라고 해서 Average Inflation Targeting에서 AIT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은 경제학을 조금만 배운 사람이라면 그거는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경제학에서는 평균은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마지널한 거 한계가 중요하지 평균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마 경제학 공부 한 사람들은 중간고사쯤 중간 문제에 꼭 나오는 거거든요. 2년 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을 상대로 물론 파월은 경제학보다는 법학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본인이 추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피식 웃고 그걸 비판하는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예. 평균 물가 목표를 뭐 맞추면 되니까 2% 높더라도 이를 초과하더라도 나는 그만둘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 이맘때까지 그랬죠. 그 지금 물가 상승은 그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 물가가 확 뛰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이 물가 상승 추세를 그냥 놔두는 게 더 큰 잘못일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얘기한 거 다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금리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늦다. 더 빨리 올려라 하고 지금 학자들이 옆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재무장관까지 했던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은 그 80년대하고 흔히 같이 비교를 하지만 80년대 물가 산정 방법하고 지금 물가 산정 방법하고 다르다. 같은 방식으로 그 지금 계산을 하면 지금 물가 상승 속도가 폴 볼커 시절보다 더 심각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자이언트의 자이언트 스톱을 하더라도 지금 확 올려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페드 의장이 재작년에는 트럼프 눈치를 보느라고 물가가 좀 올라도 금리를 인상 추세를 천천히 가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작년 올해 계속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 말을 번복하고 매우 빠르게 물가를 추격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추격하고 있고 레리 소머즈 같은 사람은 지금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의장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 말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아니면 자기가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펌프질을 해줬던 그 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과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금 계속 겁을 주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경제학을 했던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정리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0.25% 정도로 올릴 때는 베이비 스텝, 그리고 0.5%는 빅 스텝, 0.75%를 할 때는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이제 단계가 좀 일반적으로는 부르더라고요. 예. 뭐 근데 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무슨 학술 용어는 아니고 언론에서 언론에서 그냥 만든 말인데 네. 재미있는 것은 94년 2월에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그 금리를 목표로 삼겠다 하고 선언을 했던 것이 94년 2월인가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그 0.75를 올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정은 자이언트 스텝 있었고요. 키도 1m 90이 넘는 사람이 뭐 0.25씩 조절을 하냐 애처럼 해서 나온 게 이제 베이비 스텝이고 사실 베이비 스텝은 앨런 그린스판에 대한 약간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키가 2m 1cm나 됐던 폴 볼커는 한 번 조절하면 100pp씩 했거든요. 그래서 확 하고 그전에는 그 철학이 지금하고 달랐어요. 금융시장은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음번에 금리 올릴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과잉 반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를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팍 조절을 해서 이제는 당분간 조절을 안 할 거야. 올릴지 안 올릴지 그 확률이 반반 정도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앨런 그린스펀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확 조절을 했을 때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들이 예고하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거는 앨런 그린스펀이 94년부터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패러다임인데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한 20년째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300년이 넘는 중앙은행 역사에서 금리를 한꺼번에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조금씩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끝없는 논쟁이죠. 끝없는 논쟁이죠. 예. 시장이나 소비자와의 심리전 측면에서는 한 번에 왕창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컨대 지난 정부에서 서울 집값을 못 잡은 것도 공급을 한 번에 왕창 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해가지고 못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건 뭐 어느 시장에서나 다 성립이 되는 이야기인데 시장은 제로 메모리다. 한꺼번에 조절하면 충격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라는 것을 사람이 인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그 연준의 의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는 가장 오래 했었잖아요. 파월 현재 의장 전에가 제닛 옐런. 근데 이분이 4년밖에 못 했잖아요. 트럼프 시대에 이제 연임을 못 하고 결국은 파월로 바뀐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나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본다면 이런 상황들하고 연동해서 말이죠. 자넷 옐런도 최근 한 30년 동안에는 가장 짧게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파월도 이제 연임했으니까 뭐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 정도긴 한데 자넷 옐런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색채가 굉장히 강한 프랑스가 대통령 하는 순간 오래 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었었던 사람이고요. 위원들의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서 금융 정책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FOMC는 보통 이틀 동안 그 회의를 하는데 밥 먹고 옆에 가서 쉬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또 그리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뭐 엄청난 소신이 있지 않으면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동조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그렇게 매파 비둘기파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뚜렷하게 나뉘지도 않고 그 성향이 강하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어떤 의견차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좀 어떻게 잡고 가느냐, 그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프로파간다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능력이자 업무네요. 그렇죠. 예.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하고 차이인데요. 재정 정책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납세자한테 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쓴 거니까 재정 정책은 국경 바깥을 넘기가 힘들고 돈이라고 그러는 건 그게 아니고 뭐 국경을 넘나들면서 가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속성이 있고 그래서 좀 그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나는 안 올린다. 그러면 그 나라 돈만 약세가 돼가지고 돈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ECB, 영란은행 뭐 이쪽이 다 같이 이제 인상 쪽으로 가고 그거에 구애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는 데는 그야말로 똥꼬시 탄 그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데 세계가 뭐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특히 ECB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을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다가 하도 물가가 오르니까 이번 돌아오는 7월 26일인가 27일 날 ECB 정책위원회가 열리면 이번에는 ECB도 올리겠다. 처음으로 제로 금리에서 이제 플러스 0.25인가 올리겠다고 미리 공언을 했어요. 근데 그 되게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바지조고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번에 모이면 금리는 오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발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 그 다급함이 있는 거죠. 다급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보는데 프랑스 출신 라가르드가 제일 그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17개국인가? 저기 ECB 회원 은행이 몇 나라가 그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ECB가 금리를 올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는 PIGS, 남유럽 재정위기가 났을 때 문제가 됐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 네 나라인데
그 네 나라의 이탈 가능성 내지는 그 경제적 그 곤란 그리고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라틴 문화를 이끌어왔던 그 종주국으로서의 그런 입장이 있어서 독일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금리는 천천히 올려도 돼, 천천히 올려도 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이건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독일하고 미국이 올리니까 올리는 거거든.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그리고 준비 빨리 해. 해서 저는 라가르드가 미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남유럽 국가에 대한 경고. 그거의 뜻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린도 그렇지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통이 열리기도 전에 이번에 금리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위원들 완전 바보로 만드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사냥꾼이 올 것 같으면 그 아빠새가 정말로 야 이건 정말 총 쏠 거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 라가르드 그 양반이 뭐 IMF 총재 하다가 굉장히 관운이 센 분 같아요. 지금 유럽 중앙은행 또 총재를 하고 있어. 여성이라는 또 이게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도 역시 그 파월하고 똑같이 변호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 그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율사들인데 라가르드의 그 행보에는 ECB의 통합 내지 저 분열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는 얘기 최근에 들었는데 요즘 금감원장이 화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지금 금감원장 검사 출신인데도 갔는데 학창 시절에 같이 공부를 하던 분들이 되게 이렇게 금융 쪽,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이쪽을 좀 하던 어떤 그런 그룹에 같이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야, 너는 한국은행 안 어울려. 그냥 고시나 공부해. 너 여기서 빠져. 그래가지고 그 검사로 갔다. 그래가지고 사실 나중에 이제 검사가 됐는데 그 안에서는 금융 전문가가 된 거죠. 사실상. 회계사죠? 예. 그러니까 회계사 나중에 하고 당시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한국은행의 같은 비슷한 그 그룹들이 상당히 자주 만난다. 그때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야 뭐 지금 나이 쉰쯤이니까 빠르면 국장 그렇지 않으면 과장들이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의 이제 임직원들은 뭐 선배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검사가 여기를 와가지고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 그룹들의 젊은 직원들은 상당히 좀 좋아한다 그래요. 아니 근데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말을 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하고 전직 검사 출신이 와가지고 야 우리나라 금융지주들 너무 이자 금리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어 문제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실제 폭력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 폭력을. 그러니까 관치금융이라는 걸 없애자라고 한 게 최근에 한 뭐 10년 이상 이번에 언론들이 그렇게 금감원장이 이자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은행들이 알아서 기는 데 대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오히려 보수 신문들이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자 부담도 큰 와중에 사실 저기 울고 싶은 사람 많죠. 근데 그거를 낮춰준다고 하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뭐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 얘기 듣고 또 거의 100bp씩 낮추는 은행은 또 뭡니까? 아니 근데 이 시기에 은행이 사실 뭐 꼭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이렇게 공격받고 있어도 아무도 은행 편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막 금리 올려가지고 한 개 은행당 몇 조 원씩 더 벌고 그거를 이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와서 혼내주겠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 소비자 좋고 그것도 지켜보면서 봐봐 니네 잘해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또 광고 받아가는 언론 매체도 좋고 다 좋죠. 근데 이거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양상이 좀 다른 거죠. 다시 조금 얘기를 돌아가세요. 아까 일본과 중국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본은 지금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그 버블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했다가 지금 중국 경제 자체가 아주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봉쇄 정책 때문에도. 이제 5% 성장도 이번에 금년에 어렵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또 그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통화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이 두 나라 인근 양대 두 나라의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가 좀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이제 금리 정책을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실물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일본 경제 전문가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그야말로 실물 경제가 지금 봉쇄 정책 때문에 죽을 쓰고 있는 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금리를 얼마든지 높이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는 그 체력하고 세계 1위의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이 지금 묶인 것 같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옛날 아베 총리 때 그 완화 정책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냐 불가피해서 하는 거냐에 불가피한 거냐하고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로다 총재 자신이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거의 확신범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사고가 본인이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일본 국채,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게 40%였습니다. 그런데 구로다 총재가 더 사자, 돈을 더 풀자 해가지고 지금은 50%를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못 올린다. 네. 더군다나 그 절반을 자기 은행이 갖고 있다면 구조적으로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보면 일본 뭐 엔화 시장이 뭐 세계에서도 몇 위 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국채의 절반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일본은 아베 총리를 계기로 해서 금융시장이 맛이 갔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일본에서 금융에 대해서는 배울 게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 의외로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중국 국채는 4%가 안 됩니다. 정책 결정권자와 이해관계자가 50%로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 돈 찍어가지고 돈 찍어서 뿌리기 좀 미안하니까 국채 찍어서 뿌리는 것처럼 해놓고선 절반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정부가 발행한 뭐 국채 발행이 최근 몇 년 동안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발행된 국채 중에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게 한 8%? 7% 정도일 겁니다. 그 얘기는 한국 국채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하고 일본은 그것도 아닌 거고 일본이 진짜 한 2, 3년 있다가 어떤 꼬라지가 될지 저는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책 결정과 이해관계가 한 기관에 뭉쳐 있어 버리면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좀 나오기 힘들다는 걱정의 말씀이기도 하고 은연중 또 한국은행이 그래도 좀 괜찮은 은행이라고 또 그렇죠. 일본 은행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은행도 이제 금통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금리를 올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그 제가 한국은행에 돈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고물가에다가 지금 뭐 사상 처음으로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금리 여부를 떠나서 경제적인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더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나라 상황들. 각국이 지금 작년 11월부터 신흥시장국 을 시작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금년 들어서 영국하고 미국이 올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물가가 올랐느냐? 지금 물가가 올라서 큰일 났다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만 물가가 왜 올랐는지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경을 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재정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런 설도 있고요. 그럼 또 정부가 또 이제 빠따를 맞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공급망 대란 또는 중국의 그 봉쇄 경제로 인한 그 물자 부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 소재가 이제 여러지죠. 이제 푸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시진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코로나 위기가 끝나가는 와중에 이제 노동시장이 정상화가 됐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지 못한 나와서 일하도록 만들지 못한 느슨한 노동시장 구조. 그건 또 이제 바이든을 포함한 또 현직 대통령들이 좀 책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이유가 큰 거냐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각 나라 정부들은 앞에 자기들 책임보다는 외부적 요인을 강조할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그 70년대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아서 번지 의장은 지금 물가 오르는 건 내 책임 아니거든. 1,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그렇거든. 그리고 이번 달에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그 오일머니 갖고 중동 부호들이 어느 시어스 백화점 가가지고 보석을 싹쓸이해서 그렇거든. 뭐 하거든 해서 차 띄고 포 띄고 뭐 해가지고 CPI 물가 오르는 거에 40%만 통화정책의 책임이다. 나머지 60%는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면피 작전으로 갔는데 지금 파월은 아니 꼭 파월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공급망 대란 같은 거는 그건 바이든 대통령 잘못도 좀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을 설득하지 못하고 곡물을 좀 더 어디서 수입을 못 해오고 그다음에 뭐 푸틴하고 이 전쟁 억제를 못한 거 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난 다음에 노동자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극하지 못하고 그냥 축 늘어지게 해서 저기 구인난을 만들어 놓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이 있고 행정부의 책임도 있는데 파월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금리를 더 올리겠습니다. 자이언트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겠습니다. 그 바보예요, 고단수예요. 제가 보기엔 고단수인 것 같아요. 11월 중간 선거를 놔두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플레는 다 연준 책임이 있으니 연준의 책임이니 바이든 대통령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 내가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제스처고 파월이 언제부터 그 얘기를 했냐 하면요. 작년 5월,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라고 하다가 작년 7월 달쯤 돼서 자기의 연임 가능성이 얘기되고 난 다음부터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새 임기가 금년 3월부터 시작됐고요.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이제 연임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래서 파월이 현직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혹시 천주교인인가요? 파월은 아니죠. 내 탓이요. 바이든은 천주교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물가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물가 인플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는 분명히 1, 2차 석유 파동 때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다 금리만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잡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올리겠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금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왜 저렇게 과잉 반응을 할까 해서 조금 의아한 면도 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잘하는 점도 많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무슨 책임을 뭐 한 자릿수까지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 있다는 둥 내지는 반대로 또 모든 건 내 책임이다라는 둥 이런 거 보면 미국도 한국하고 많이 비슷해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저도 경제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인데요.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돈값, 그러니까 돈값이 싸지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 명목 이자율이다 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끼워넣기 위해서 만든 그 허상의 개념인데 이것이 지금 너무 과대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물가가 잡힌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본말이 바뀐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통화 정책을 잘못했든 돈을 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잘못했든 물건값이 막 오른다 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다음 달에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들의 결과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자꾸 순환 논리가 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아마 논리학자들은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 텐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을 펴는 중앙은행이 염두에 두고 그 가급적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도록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정책은 해야 되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물가가 올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설명이고 말이 안 되는 순환 논리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3.9%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0.6%가 올라가서 그 상황은 조금 미국과 우리의 스텝 자체가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전문가 의견하고 일반인들 의견이 좀 다르고요. 한 번 올라가면은 이제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관성 같은 게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이게 물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는 설득에 실패한 결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으니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뭔가 자꾸 순환 논리가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자연진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 참 부러운 게 있네요. 경제학을 전공하셨지만 저렇게 경제를 참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실물이든 이론이든 저렇게 막힘없이 쉽게 말씀하시기 참 어려운데 제가 금융 오디세이 저 책을 보면서도 참 많은 걸 많이 배웠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댓글이나 여러 가지 질문 사항도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또 출연하실 때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좀 쉽게 저희가 전달받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분 모신 거고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독일이 최근에 다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외환보유고나 이런 게 좀 말라갈 수도 있는 그전에는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것이 그 원인은 이제 에너지 수입가가 많이 오른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좀 외환보유고라든지 이런 자금 사정이 한 국가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 그게 또 금리와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넣어서 올 하반기에 한번 금리나 이런 걸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인플레인데 인플레가 어디서 왔느냐를 일단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데 미 연준의 약간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유권자들을 그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연준의 책임이니까 연준이 하는 걸 잘 보세요. 라고 해서 연준의 과잉 반응에 대한 과다하게 타국의 반응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국이 그럼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자 해서 그야말로 미국 흉내내기 갖고 그걸 하는 거가 각국 중앙은행이 할 전부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한국이나 독일 같은 제조업 대국들이 이 공급망 속에서 이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결국은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덜 빠져나가게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대란 그다음에 식량 차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도 감소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외환보유고 세계 6위인 한국이 14년 만에 무역 적자가 2달 연속돼 가지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든다 뭐 어쨌나 하는데 그건 너무 과잉 반응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요소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무역 적자가 되는 거는 평균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저는 제가 항상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자가 쫓아오더라도 꼴찌에서 두 찌루만 뛰면 절대로 안 잡혀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보유고 6위인 정도인 나라가 너무 그 한 2달 동안의 무역 적자 갖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물론 너무 자신만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금리 정책인데 금리만 올리는 게 그러면 다 능사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나도 금리만 올린다 하는 걸로 끝나는 그 허접한 통화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지금 인플레는 공급망 대란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재정 쪽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니까 요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어떻게 알뜰하게 쓰고 중앙은행은 실물 부분에 어떻게 통화 공급을 하고 외환시장의 환율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물가 불안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은 단순히 미국하고 똑같은 속도로 금리 올리는 것만은 아니다. 그거는 지금 차 선생님이 좀 희망을 좀 많이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처럼 보호금융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 좀 올려야 된다. 저는 좀 미국만 쳐다보고 미국이 자이언트? 그럼 우리도 자이언트. 미국이 빅스텝? 그럼 우리도 빅스텝. 그거는 좀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하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 선생님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연구소 소장님이시거든요. 이제 미국 한국은행의 워싱턴 사무소장도 역임하셨는데 미국의 금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변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금융과 결합될 때는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 대법원에서 이제 로앤 웨이드 사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이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의 낙태권에 대해서 정부나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는 좀 싫다. 특히 이제 약간 중도를 띄었죠. 교회에 어떤 타운하우스 이런 데 살고 있는 여성층들이 민주당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하고 지금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한 또 손실 이런 것들 묶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좀 11월쯤. 예, 저는 요번 11월 미국 중간 선거는 민주당의 참패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나이 든 대통령이 무기력한 정치 행보 때문에 실망을 해서 오히려 칩거하고 있는 트럼프를 공화당이 다시 불러낼 정도로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아주 참패를 할 걸로 봤었는데 경제만 보면 적어도. 근데 지금 낙태 문제를 두고 대법원에서 예상 밖의 판결이 난 것 때문에 민주당하고 진보 쪽에서 이제 확 집결이 되면서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거 결과가 좀 좋게 나온다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이겼으니까 연준이 또 이렇게 너무 할리우드 액션하면서 금리 올려야 돼 하는 거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공급망 대란에서 오는 물가 상승 요인도 크거든요. 그거는 바이든의 책임이 좀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 11월 중간 선거용으로 연준의 금리 책정이 좀 이용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출렁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금리 하나 갖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봐라. 내가 빅 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잘 두고 봐 하고
관점을 하나로만 몰고 가는데 그거는 너무 솔루션이 너무 심플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미중 패권 전쟁도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지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공급망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에서 그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10월에 큰 행사 본인의 앞으로 10년 거의 뭐 영구집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바이든이 또 큰 행사 중간 선거가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국제 정치에 대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냉철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좀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겠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보이스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해봤거든요. 네. 오늘 첫 방송 출연하셔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종합적으로 조금 소감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오늘 그 마실 나오는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존경하는 두 분 모시고 경제 금리 정책 너무 딱딱하고 엄숙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세계 경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너무 미국 하나만 보고 미국이 이러니까 우린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우린 뭐 큰일 날 거야. 이렇게 너무 비관론적으로 갈 필요도 없다. 요거 11월 미국 중간 선거 끝나면 그때쯤 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푸틴도 무슨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가 지금 불투명한 안개 속인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이제 좀 제정신을 차리고 각자 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싱턴 사무소장을 하신 분이 워싱턴의 지침을 따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워싱턴을 벗어난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메디치보라는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 차현진 선생님 오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좀 자주 출연해 주셔서 정말 쉽게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와 경제를 제대로 읽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메디치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